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난번에 봤던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자가 27,000명이라고 합니다. 와닿지 않는데, 옛날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회가 15회입니다. 15회. 그래서 그때는 한 100명의 시험 봤으면 합격자가 3명. 15회 때. 100명의 시험 봤는데 3명 합격했죠. 그래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 거 아니냐 그래서 다들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상 처음으로 추가 시험을 봤습니다. 15-라고. 15-1. 그때 붙었던 인원 다음에 그때가 거의 한 3만 명 붙었나요? 그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이제 합격했다고 고맙다는 문자 받았는데 저도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내년에 다 합격하실 거지 않습니까? 거의 내년 또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9시 정도 이제 문자가 오니까 그때 받으시면은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시고. 네. 자, 그럼 내년 합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공부해야죠. 공부도 또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으면 다른 얘기 못합니다. 올바른 얘기밖에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좀 동영상 듣고 있는 분들 계시니까. 네. 자, 연결시 문제 다 풀어두셨죠? 1번 문제. 있고 1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그럼 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어디에 동그라미? 괜찮습니다. 인문 과정이니까. 자, 항상 우리 세법 문제 풀 때는 동그라미인지 X인지 어디가 틀렸는지 그건 다음번에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뭘 묻고 있는가 이걸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초 용어 정리 이게 기억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핵심 요약 자료 볼까요? 그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그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상속. 상속이 뭐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속. 자, 이름부터 기억해야 되겠죠?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자, 그리고 상속에 따른 절차 기억하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뭐라 부르는가? 상속계실. 이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땅 가격이 2억이었다고 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 상속인의 아들이 등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등기할 당시 땅 가격이 올라서 3억으로 올랐다고 볼까요? 자, 우리 아들은 상속받은 것을 5억에 팝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상속 얘기 나오면 이 화면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때 상속세라는 세금은 누가 냅니까? 상속인이 내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세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취득세도 내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상속세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취득세도 내야 된다. 자, 이때 상속세는 국세였습니까? 지방세였습니까? 국세였었고 취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세. 자, 준비하시고 취득세 세금 계산 누가 합니까? 자,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았다. 취득세 낸대. 그럼 취득세 세금 계산 누가 할 것인가? 힌트는 돌아가신 분은 신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취세 신고 누가 하는가? 상속인이. 그러면 취세 신고할 때 얼마에 대해서 신고하는가? 2억 원. 요 숫자 기억하는 겁니다. 자, 밑에서 2억 원 어느 날 가액이죠? 돌아가신 날 금액인 상속계실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취득한 날은 이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은 나중에 공부에 늦지 않습니다. 자, 상속받은 걸 팔면은 양도세 계산해야 되겠죠. 양도세는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자, 얼마에 팔았죠? 5억에. 그리고 취득가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얼마 적었습니까? 2억 원. 2억 원은 어느 날 금액이죠? 쫓아가 보니까 돌아가신 날인 상속계실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세법에서는 취득세든 양도세든 상속은 언제가 취득한 날인가? 상속계실.
그래서 앞으로 세법 문제 푸실 때 지문에 상속 나왔다 그러면 이 화면 보여야 된다. 확인됩니까? 네. 참 넘기기가 좀 아까운데 돌아가신 분을 뭐라 부른다고요?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상속인이 내야 될 세금. 상속세. 그리고 취득세도 또 낸다. 상속받은 거 나중에 팔면은 양도세도 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자, 증여.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상속은 돌아가시는 거고 증여는 안 돌아가셨습니다. 안 돌아가신 상태에서 공짜로 주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증여. 증여. 자, 이름 기억해야 되겠죠?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자, 증여에 따른 절차. 당사자 간의 계약을 먼저 합니다. 계약서 쓴 날 2억이었다고 볼까요? 자, 그런데 계약한 날 가서 등기할 수도 있겠지만 등기를 나중에 했다라고 가정을 깔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등기한 날을 뭐라 그러는가? 증여를 받은 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등기할 때 3억으로 올랐다라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한 것을 나중에 5억에 팝니다. 그럼 똑같이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그리고 또 무슨 세금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도 또 내는 겁니다. 자, 이때 증여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고 취득세는 지방세.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상속세 내고 증여세 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세금 또 낸다고요? 취득세도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취득세 세금 계산 누가 해야 되는 거다? 취득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케이스에서는 수증자가 취득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얼마에 대해서 계산할 것인가? 여기에 보니까 2억이 됐죠. 자, 그 밑에서 2억은 어느 날 금액입니까? 계약일. 그래서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이날을 취득한 날로 보라고 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억에다가 세율 곱하면 세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증여받은 걸 팔면은 양도세 계산했죠. 판 금액 5억에서 취득가액 빼주는데 얼마 빼줬죠? 3억 원. 3억 원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 등기한 날, 증여를 받은 날 금액을 적는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증여일 때 취득 시기는 각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이 취득한 날이고 양도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구체적으로 그날이 언제인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이 된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세법은 기본적인 거 이해해 두시고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자, 1번 질문. 어디에 동그라미? 조금 전에 제가 기껏 상속이 뭐고 증여가 뭔지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눈치껏 1번은 상속. 그리고 취득 시기. 그 다음 상속 개시. 물론 이제 정답은 맞지만 그래도 상속인데 취득 시기야. 그러면 확인하실 거 취득세를 묻고 있는지 양도세를 묻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취득세 묻고 있다, 양도세 묻고 있다. 취득세라는 말이 없다고요? 요거. 지방세법. 취득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 취득 시기. 그런데 지방세법, 취득세를 묻고 있더라. 정답은 상속 개시일. 이 순서를 지금 지켜서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긴 법조문이 나와도 우리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똑같이 해볼까요? 2번 문제. 상속. 두 번째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상속, 양도 또는 취득 시기죠. 취득세 문제다, 양도세 문제다. 소득세법.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소득세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었죠. 통틀어서 뭐라 부르는가? 소득세. 따라서 이 문제는 양도세를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언제가 되는가? 상속이 개시된다. 이렇게 푸는 거를 더 연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 좀 기네요. 참고로 우리 지금 복수 문제는 다 기출 지문인 거 아시죠? 그것도 최근 거. 좀 길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3번은 뭘 물었을까요?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 내죠. 또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피상속인 상속세 내야 되고 또 취득세 낸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따라서 지금 문제 보니까 3번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 의무자든가 상속인 각자. 그래서 3번 지문은 좀 길지만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내야 된다. 취득세는 지방세다.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상속인 각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4번 문제. 증여? 증여세 내죠. 또 무슨 세금 내죠? 취득세. 증여받았더라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맞는 얘기.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직계존속이라 나오죠. 자,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 건데 아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법 공부하실 때 남편과 부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세법에서. 자, 우리 세법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부부관계다 이런 단어 안 씁니다. 무슨 단어 쓰는가? 배우자간. 남편과 부인을 배우자간이다 이런 단어 씁니다. 자, 그리고 세법 공부하실 때 나를 기준으로 윗대로 올라가 볼까요? 내 위에 누가 있죠? 아버지. 그 위에는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이때 쓰는 말이 직계존속. 자,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아랫대로 가볼까요? 아들, 손자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때 쓰는 말이 직계비속. 자, 나를 기준으로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윗대로 가는 것을 직계존속이라고 부르고 나를 기준으로 아랫대로 가는 것을 직계비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문제 푸실 때 직계존속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버님을 뭐라고 부르죠? 증여자. 나는 수증자. 내가 내야 될 세금 증여세 내야 되고 또 취득세 낸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된다. 맞는 얘기.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세법에서는 여기다가 뭐 빈칸 채워놓고 칸 채우는 거 열심히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 풀 때 바로 그 화면이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환시켜 놓을 제가 계속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험장 가면 딱딱딱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4번 직계존속 아버지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았어. 내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내야 돼. 맞는 얘기. 자, 5번. 5번을 뭐라 그러죠? 좀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 풀어두시는 거죠? 동영상 듣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수업 듣지 마시고 나가는 자료 OX 지문 먼저 풀어두는 겁니다. 6번 문제. 7번 문제. 자, 공통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더라. 최근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화면이 보여야 될까요? 이게 관건인데 자, 답답하니까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이런 게 세법이 돼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죠. 그리고 개인이 돈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항상 소득세 그러면 이 단어가 기억나야 된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뭐라 그러는가? 과세기간. 항상 세법 공부하실 때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 벌었죠? 그러면 무슨 세금 내야죠? 소득세. 키포인트, 그 소득세 세금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소득세 세금 계산 누가 합니까? 세법에서는 본인한테 하라고 합니다. 국가가 계산해서 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본인들이 해라. 자,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는 거죠. 기본적인 틀 기억하시라는 의미다. 자,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신고를 뭐라 그러는가? 확정, 신고, 납부라고 부릅니다. 확정자에 동그라미였었죠.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법조문 보실 때 소득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 화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과세기간 동안 열심히 돈 벌었어. 소득세나 세금 계산이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나한테 하래. 저 어려운 거를.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언제 할 것인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래. 그리고 신고하고 납부하래. 틀 잡아놓으시고, 자, 개인의 소득은 크게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은 앞글자 동그라미, 2배사, 근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소득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것을 뭐라 불렀는가? 열거주의라고 불렀었죠. 자, 그 다음 세금 계산할 때 이 모든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중에서 종합소득인 2배사 근연기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6가지를. 그때 쓰는 말이 종합과세. 대신 퇴직금 받은 것은 따로 계산하라. 분류과세. 양도소득 따로 계산하라. 그때 쓰는 말이 분류과세. 이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종합과세가 뭡니까? 2배사 근연기 조금만 왼쪽으로 더 가시죠.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인 2배사 근연기를 합쳐서 계산하는 거. 그때 쓰는 말이 종합과세. 분류과세는 뭐 구분해서 나누어서 한다 그러지 마시고 퇴직소득 따로 계산하래. 양도소득 따로 계산하래. 그런 말이 분류과세. 확인되시죠? 예. 자, 이걸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그 밑에 용어 설명 1번은 종합과세, 2배사 근연기 합쳐서 계산한다. 2번의 분류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계산한 거. 대표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3번의 분리과세가 좀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야기해서는 사례를 기억하자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필기하는 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안 됐더라 그러면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100만 원 받아. 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나한테 이자 100만 원 줄 때 내 통장에 100만 원 다 보내는 게 아니죠.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내 통장에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행 어떻게 하는가? 이자 소득세 14% 먼저 떼라고 합니다. 그럼 100만 원 14%니까 14만 원. 그리고 우리 소득세 낼 때 지자체 발전에서 또 세금 내라고 합니다. 그 세금 이름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건데. 자, 그러면 14만 원에 10%니까 14,000원 되겠죠. 자, 그러면 나한테 이자 100만 원 줄 때 은행은 이자 소득세 14만 원 떼고 지방소득세 14,000원 떼니까 남은 금액 84만 6천 원만 내 통장에 보낸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틀 기억하시면서 자, 이때 은행에서 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를 먼저 떼가지고 국가에다 납부하는 거. 이때 뭐라고 그러는가? 원천징수.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먼저 떼가지고 보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특별징수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사례 형태로 기억하시는 게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원천징수와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이자 받을 때 소득세 먼저 떼. 그게 바로 원천징수고, 특별징수는 지방세 먼저 떼는 것을 특별징수라 부른다.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결손금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요 위에 거는 다 무시하시고 여튼간 총수익금액 여기서 필요비 뺐더니 플러스가 나와. 플러스를 뭐라 그러는가? 소득금액. 그런데 총수익금액에서 필요비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죠. 그 마이너스를 뭐라 그러는가? 결손금. 다시 한번 플러스를 소득금액이라 불러. 마이너스를 결손금이라고 불러. 자, 이걸 바탕으로 아까 5번 지문. 5번 문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맞죠? 이걸 뭐라 부르죠? 단어가 기억나야 된다. 분류과세. 발음 정확히 해야 됩니다. 분리과세하면 안 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가 뭐죠?
따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6번 문제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어디에 있죠? 종합소득, 2배사, 근연기. 그 중에 사업소득이 뭐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사업을 통해서. 사업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거. 부동산, 임대요. 임대비 뭡니까?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어. 임대 놓고서 월세 받고 있어. 그때 쓰는 말이 부동산, 임대업이라 그래. 그리고 그때 받는 월세는 무슨 소득인가? 사업소득. 좋습니다. 7번 문제 키포인트는 결손금. 결손금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는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은 아까 얘기 이렇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어. 그런데 각각 파트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종합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합칠 수 있죠. 어디에서만 합칠 수 있는가? 종합소득 내에서. 다시 얘기하면 종합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 마이너스를 양도소득의 플러스랑은 합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시죠? 자, 따라서 지금 문제 7번 결손금. 그럼 뭘 찾아라? 어디에서 발생한 마이너스인가? 봤더니 주거용 건물 임대요. 어디 있다고요? 사업소득. 종합소득인 2배사, 근연기 중에 사업소득 있죠. 거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디에서 통산할 수 있다? 요거. 종합소득.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앞뒤가 딱딱 맞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슬며시 이걸 종합소득 대신에 양도소득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지문.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지금 11페이지 핵심 1-2 보니까 납세 의무자도 있었고 납세지도 있었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매년 출제한다랬습니다. 우리 소득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주를 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거주자. 잠깐 확인해 볼까요? 국내가 어디죠? 대한민국에 주소 두거나 1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내가 183일 이상의 거주하는 장소가 있어.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 부르죠.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는가? 거주자. 반대말은 비거주자. 그리고 이러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할 때 국적에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키포인트는 거주자는 국내, 대한민국에서 돈 번 거죠? 국외는 대한민국을 뺀 나머지 나라. 모두를 다 합쳐서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그때 쓰는 말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무제한. 그리고 납세지는 주소를 두고 있네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이에 반해서 비거주일 때는 대한민국에서 돈을 번 거, 요것만 소득세 내는 겁니다. 비교할 것은 대한민국을 뺀 나머지 나라에서 돈 번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소득세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국외. 대한민국에서 돈 벌었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내는 거죠. 대신 대한민국을 뺀 나머지 나라 국외에서 돈 벌었을 때는 거주자만 대한민국 세금 내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대한민국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납세지야 되는 얘기인데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다는 전제하에 어디가 되는가?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됩니다. 역시 내년 시험장 가도 꼭 확인하실 겁니다. 매년 출제하는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CF의 국외자산 양도. 그 쉬운 얘기로 내가 미국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팝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뭐라 부르면 되겠죠? 국외. 땅을 갖고 있다 팔았다는 얘기죠. 어디서 팔았다고요? 미국 땅을 미국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팔았을 때만 대한민국 양도세 내는 거죠. 미국 땅 팔았다 국외 거 비거주자가 팔면 대한민국 양도세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국외 자산 팔았을 때 거주자 판단 기준은 달라집니다. 5년
이상으로. 5년 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건 뭐냐면은 그 박스 위에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 안중 180, 3일 이상의 거주를 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왔더니 5년 이상으로 바뀝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 보신 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러면서 통틀어 가지고 거주자 개념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 안중 180, 3 이상의 거주를 둔 사람. 그런데 지금 어디로 내려왔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에 양도소득으로 왔네요. 그리고 국내 거 판 거 아니죠. 국외 자산 팔았을 때 그거 따질 때만 거주자 판단 기준은 5년 이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트에서만. 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어디에 동그라미? 세법은 항상 문제 풀 때 동그라미 치는 게 중요한데 어느 세목을 묻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 1번. 어떻게 제대로 풀고 계시는가? 저는 예부터 봅니다. 국외 토지 양도. 미국 땅을 팔았네요. 누가? 거주자가. 이때 거주자 기준은 5년 이상. 근데 봤더니 10년간 주소 두었다? 거주에 해당한 거죠? 그럼 대한민국 양도세 내야 되는 거죠. 그때 표현은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예정 신고해야 된다. 맞는 얘기. 근데 이 문제는 옳은 거 찾으래. 1번이 옳죠? 나중에 배짱 키워야 됩니다. 옳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읽지 말고 넘겨라. 그래야지만 세법 끝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밑에 거 다 확인 사살하더라 그러면 나중에 저 뒤에 있는 거 아주 쉬운 문제 시간 부족해서 읽지도 못하고 나오십니다. 그런 건 나중에 연습할 겁니다. 자, 지금 설명이니까 다 풀어볼까요? 2번의 키워드. 국외 토지를 양도했네요. 미국 땅 팔았죠. 누가? 피거자가. 그럼 대한민국 양도세 낼 필요가 없죠. 저는 계속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뭔가 가다가 끊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 다시 또 옵니다.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마셔라. 세법은 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국외 토지를 피거자 팔았어. 양도세 낼 필요가 없어. 그렇게 판단하시고 뒤에 거 납부 의무가 있다. 틀린 지문이고.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인문과정부터 제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지문. 탁탁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요. 납세지. 이제 그럽니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문과정이니까. 납세지 그러면 국세냐 지방세냐. 근데 지금은 양도세 문제죠. 그러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주자는 그러니까 저 지금 앞에 거 안 읽고 있대도요. 지금 얘부터 봐라.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기억 안 나시면 그 핵심 계속 보자. 납세지 나왔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 납세지야. 거주자야. 소재지래. 틀린 얘기. 주소지. 볼 것만 보자. 한 번에게 더 드립니다. 4번.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동그라미 치면 또 지워야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지우다 보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시험장 갔을 때 문제에 동그라미 안 쳐나옵니다. 4번의 키워드는 제가 성격이 급해졌네요. 못 참겠습니다. 빨리 가르쳐야지. 납세지. 기억날 단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누구의 납세지? 비거주자. 그러면 그 사람의 주소지? 그건 아니죠. 그럼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바뀌어야죠?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문제 풀 때 딱딱딱 정해진 거 몇 개만 기억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딱딱 떨어지는 기억할 거 세법 공부할 때 많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 찍어드리지 않습니까? 별표 3개. 그래서 다시 한번 3번은 납세치, 4번도 납세치. 그럼 뭘 기억하라고요? 11페이지. 납세치는 기억할 거. 거자냐, 비거자냐. 거자는 주소지, 비거자는 사업장 소재지. 그럼 납세지래, 거자래, 소재지. 웬 소재지? 주소지. 4번도 납세지래. 누가 납세지인가? 비거자. 그러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푸는 방식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부연 설명드리면 비거자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인데 그것을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게 사업장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는 국내 사업장 소재로 표현하지만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에 판주택의 소재지로 되는 겁니다. 판주택의 소재지. 혹시 시험장 갔을 때 내년에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4번은 납세지죠? 누구의 납세지? 비거자. 국내 사업장 소재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말을 바꾸면 이번에 판주택의 소재지. 같은 말이 됩니다. 판주택의 소재지. 주의하실 것은 이 사람의 국외 주소지는 아니란 얘기죠. 5번은 지금부터 하나 저랑 약속할까요? 아직 진도가 안 나갔거나 처음 보는 거 나왔더라.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통과. 통과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패스라고도 하지요. 지금 5번은 아직 진도 안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통과. 9번 문제. 뭘 보시고? 교환? 양도세 냅니까? 교환했더라 그러면 양도세 냅니까? 취세 냅니까? 내죠? 여러분 교환하면 양쪽 사람 다 양도세 내고 취세 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불안불안한 답이 나왔는데 양도세 냅니까? 그랬더니 고개 저으시면서 취득세. 그러면 본질을 이해 못하신 겁니다. 양도세 내고 취세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저희는 지금 복습 과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이거를 그냥 동그라미 X, 자 이거 보면 하면 되는 거죠. 어디 지우시고 고쳐라. 그럼 그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험장 가면 저렇게 똑같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응용돼서 나오는 게 최근 출제경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요약집 12페이지. 12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양도가 무엇이냐 공부했었죠. 양도라는 것은 사실상 유상이죠. 쉬운 것부터 유상이 뭡니까? 유상? 대가 받는 거. 사실상은 등기등록 관계없이. 자, 오른쪽 13페이지. 13페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갑이 을한테 토지를 5억 받고 팝니다. 갑이 토지를 을한테 5억 받고 파네요. 잔금을 2월 4일 받았죠. 그런데 을이란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내년 시험 때까지 계속 제가 설명드릴 얘기입니다. 갑이 을한테 땅을 팔고 잔금까지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확인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띄워볼까요?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아직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이 경우 갑은 양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또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자, 판단은 무엇인가? 우리 세법에서는 돈이 중요할까요? 등기가 중요할까요? 힌트 드리면 우리 중요한 것은 빨간색 칠하죠. 빨간색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등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금 주고받았고 등기하지 않았어도 사실관계 다 끝난 거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양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내내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환. 교환이 뭐죠? 주고받는 거죠? 항상 이 사례 갑이 토지를 갖고 있어. 을은 건물 갖고 있어. 서로를 주고받는 것을 교환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토지의 소유권 넘겼죠. 대가 받았습니까? 대가 받았네요. 건물. 따라서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세 내야 돼. 뭐에 대한 양도세? 토지. 그럼 상대방은 취득세 내야 되겠죠. 뭘 취득한 거다? 토지. 자, 그러면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넘어갔죠. 대가로 토지 받았죠.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세 내야 되는데 뭐에 대한 양도세인가? 건물. 그리고 상대방은 취득세 내야 되겠죠. 뭐에 대한 취득세? 건물. 이것도 역시 매년 출제합니다. 교환일 때는 양도세 누가 낸다고요? 양도세 양쪽 사람 다. 또 취득세도 양쪽 사람 다 내는 겁니다. 3번에 현물 출자. 갑이 법인에다가 출자를 하는데 돈 대신에 자기 땅을 출자합니다. 그러면 출자를 하게 되면 법인은 이 사람한테 주식을 줍니다. 이렇게 금전 대신에 물건을 주고 대가로 주식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가? 현물 출자. 확인합니다. 갑의 입장에선 토지의 소유권 넘어갔죠. 대가 받았습니까? 뭘 받았죠? 주식. 주식 팔면 바로 돈이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은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세 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무슨 내는가? 취득세. 4번에 대물변제. 갑이 을한테 5억 원을 꽂았습니다. 돈 꽂은 사람 채권자, 돈 빌린 사람 채무자. 그런데 채무자가 나중에 5억 원을 갚는 것을 뭐라 하는가? 변제. 똑같은 말이 상환. 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현금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소유의 건물로 변제합니다. 이렇게 채무를 변제할 때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을 뭐라 하는가? 대물 변제. 의미 파악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양도냐 아니냐 따져볼까요? 건물 소유권 넘어갔죠. 대가 받았습니까? 받은 거 없다고요? 옛날에 5억 갖고 왔지 않습니까? 5억 받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세 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 무슨 내는가? 취득세. 확인하시고. 자, 이걸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혼 별표였었죠.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이 뭐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죠? 결혼한 다음에 상가 건물 20억짜리 삽니다. 누구 명의로 등기했는가? 남편 명의. 20억짜리가 지금 남편 명의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부인이 청구하는 거죠. 뭐라고 청구하는가? 남편 명의로 20억이라고 돼 있지만 그거를 취득할 때까지 내가 부인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중에 내 지분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재산분할 청구.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중에 절반인 10억을 부인 명의로 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20억짜리 중에 10억만큼 부인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왜 줬습니까? 원래부터 그거는 부인 거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등기는 넘겼지만 대가 받고 주는 게 아니죠. 원래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양도세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부인의 입장에서는 등기이 되니까 무슨 세금 내는가? 취득세는 내는 겁니다. 의미 파악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부인의 입장에서 20억짜리 중에 10억 갖고 왔죠. 위자료 청구 소송 10억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법원에서 위자료 10억 원은 너무 많다. 그러면서 5억 원만 지불하라. 이런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위자료 5억 판결 나오자마자 그 5억 원은 뭐가 되는가? 남편의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채무가 되는 겁니다. 부인은 받아야 될 채권. 그런데 우리 남편이 현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5억이 되는 만큼 상가 건물을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채무 5억 원 금전 대신에 상가, 건물로 변제하는 거죠. 뭐에 속하는가? 대물변제. 그래서 양도세 내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내야 된다. 이거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거죠. 따라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뭘 확인해라?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연습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이 뭐죠? 양도가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혼 재산분할은 원래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 그걸 잠깐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세 낼 필요 없죠. 찾아간 사람은 자기 임료 등기되니까 취세 내는 겁니다. 위자료, 돈 대신에 다른 물건을 변제하니까 대물변제, 양도세 내야 된다. 계속해서 그 중간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넘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아까 9번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9번의 키워드는 교환. 양도세 누가 낸다고요? 양쪽 사람. 취득세 내야죠? 누가? 양쪽 사람. 다시 한번 교환했습니다. 교환. 양도세도 내고 취득세 내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얘기. 확실히 복습의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수업 시작할 때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복습하면서 다시 또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됐거나 또 결석하신 분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참아주시고 그럼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별거 없습니다. 예?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